안녕하세요. 부킹의 윤군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책은 도리스 메르틴 박사의 아비투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히 하면요. 독일 레겐스부르크 대학에서 언어와 문학을 전공했고 프리드리히 알렉산더 대학에서 영문학으로 박사학위를 수여받았습니다. 이제 베이스가 언어학이죠. 그래서 이쪽에 깊은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 코드를 분석해요. 그래서 인간의 언어적 그리고 비언어적 태도, 개성 이런 요소들을 잠재력, 성공 등과 연결시키는 그런 학문적 이론을 설파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과 개인에게 컨설팅, 강연을 해오면서 수십여 년간 세계적 명성을 쌓았죠. 이런 학문적 내용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수십여 권의 책을 썼는데 이게 좀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 중에서도 백미라고 좀 평가받는 이 책, 아비투스. 여기서 저자는 그동안 만나온 사람들이 이제 성공한 사람도 있고 유명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요. 성공했다는 이제 그런 기준의 사람들, 성공한 삶과 개인의 품격이 돈으로만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이를 학문화했습니다. 자산이나 소득에 비슷해도 그 사람이 가진 지식이나 또는 문화적 취향, 심리 상태라던가 사회적인 네트워크, 연관관계 이런 좀 돈과 관계없는 사실은 전혀 관계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내용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밝혀낸 거죠. 예전에 부르디에가 말한 아비투스, 한 개인의 인생을 이 아비투스가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이 이론적 배경을 이야기해 나갑니다. 여기에 따르면은 부나 성공, 품격, 이 사람을 얻는 이 소위 말하는 엘리트, 이 사람들의 모든 코드를 분석해서 평범한 보통 사람도 쉽게 고급 아비투스를 얻을 수 있고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다. 이런 방법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습관으로도 바꿀 수 없었던 저 밑바탕의 인생의 본질을 바꾸는 본성을 재구성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알려준다. 이런 취지죠. 그런데요. 이제 이 책 자체는 잘 쓰여졌습니다. 내용의 타당성도 있고 그리고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책에서는 상류층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보다 더 완성된 인간이라고 봐도 그렇게 표현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쪽으로 계속 스스로를 업그레이드해 나가자 이런 취지의 책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는 저도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제가 책을 선정해서 읽는 데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실관계 이게 맞거나 아니면은 타당한 책 아니면 나와 기본적인 생각이나 주관이 맞는 책, 같은 방향의 책 이런 건 당연히 읽겠죠. 그리고 이런 요소가 아니래도 이제 제가 책을 선정하는 두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틀리거나 또는 내 관점과 내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 이런 책도요. 저는 일단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반면교사의 책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너무 한 방향으로만 보면은 사고가 굳어져요. 사람은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생각한 방향과 좀 다르더라도 일단 선택해서 끝까지 읽어봅니다. 생각의 거리를 제공해준다는 데에서 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선택하지 않는 부류의 책이 있는데 이제 술에 술을 탄 듯, 물에 물을 탄 듯한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믹스해 온 책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이제 영혼이 안 들어간 책이라고 하는데 좀 생각할 내용이 없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어떤 이해관계라든가 인사이트라든가 아니면 사실을 정보를 이렇게 알려주려는 내용의 책이 아니라 저자 자신의 좀 뭐랄까 명성? 그런 쪽을 위해서 쓴 책들이 있습니다. 소위 좀 프레스티지라고 불리는 셀럽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책에서도 이런 내용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절대로 읽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매년 나오는 어떤 무언가를 종합해서 좀 표지 이쁘게 해가지고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의 추천사를 잔뜩 앞페이지 뒷페이지에 좀 명시해 놓고 휘하 랩실의 대학원생들을 쪼여가지고 만들어내는 그런 책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 중에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저도 축하한다고는 말을 하지만 절대로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투스는 결과적으로 제 기준에 의하면은 저 두 번째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저와 방향이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떤 생각할 거리라던가 논점을 제공해주는 저는 그런 가치가 있다고 봐요. 그럼 무엇이 다른가? 이 책은 기본적으로 엘리트주의를 좀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떠한 태도라던가 학습 목표라던가 의지, 이것을 엘리트가 되기 위해서 가열차게 노력해야 된다. 뭐 이런 좀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조금 이제 엘리트라는 말에 약간 좀 거부 반응이 있는데, 어,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보다 완성된 인간으로 생각해도 사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계급화된 그런 목표를 성취해야지, 그쪽으로 가야지, 좋은 방향을 생각하고 있어서 사실 이 부분이 저와 그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 그렇게 크게 겹치지가 않습니다. 이런 거죠. 굉장히 많은 예시가 나오고 있지만, 스테이크하고 돈가스하고 뭐가 다를까요? 여기서는 스테이크가 더 우월한 음식, 그리고 그에 관련된 테이블 매너, 또 여기에 또 연관된 뭐 많은 내용들. 이러한 것들을 익혀야 된다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돈가스와 스테이크 차이를 못 느끼겠거든요. 그냥 음식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돈가스가 더 맛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책 아비투스는 최고의 인간, 그리고 최고의 퀄리티를 보유한 즉 그런 사람이 되라고 계속 이야기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저만의 가치관은 이렇습니다. 저는 이제 최고가 되기 위한 과정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뭐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정상적인 학교 과정, 교과 과정, 그 다음에 나름 다 사회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매일매일이 경쟁의 연속입니다. 누군가와 싸워서 이겨내야 하고 어느 정도의 승리를 차지했는가,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였는가. 여기서 이제 급여가 뭐 차이가 나겠죠. 근데 이렇게 가다 보면은요, 언젠가 한계가 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내가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력, 지력, 그다음에 정력, 전부 고갈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인생의 가장 좋은 방법은 최고가 되는 것보다는 최선을 유지하는 겁니다. 남들이 안 하는 것,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먼저 들어가서 선점한 다음에 이제 이게 좀 인기를 끌거나 뭐 다행스럽게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다른 경쟁자들이 이 시장에 들어올 때 얼른 팔고 나오는 거죠. 뭐 결과적으로 대성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나름 만족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투스가 어떤 뭐 아주 큰 잘못을 했다 그런 건 아니고요. 다만 중간중간에 약간 좀 현 시대에 맞지 않는 너무나 계급 분화적인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만 제외하고 이 책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책 내용을 본격적으로 이해하기 전에 사전에 이러한 내용의 멘트를 미리 드리고자 합니다. 책의 내용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처음에 나온 내용에 이제 서문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심리학의 이제 크랩 멘털리티 효과라는 용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어부들이 개를 잡아서 산채로 바구니에 던져놓는 이제 그걸 묘사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개들이 그 사이즈에 비해서 파워가 엄청납니다. 사람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물론 절대적인 물리량으로는 사람이 세겠지만 본인의 몸무게와 있던 중량 여기에 비해서는 가공할 이 집게와 이런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노력으로 그 바구니를 벗어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한 마리도 나오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 이 개들이 높이 기어오른 동료를 다른 개들이 다시 아래로 끌어내린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개의 본성이라고 하는데 아무런 도전도 하지 않고 다른 개를 방해만 하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인가? 조금 오르다가 쉽게 좌절할 것인가? 아니면은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끝까지 기어올라서 결국 바구니를 탈출할 것인가? 이것을 선택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선택의 방향에서 이 책 아비투스가 도움을 주겠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 인간의 본질을 정하는 이 아비투스를 말하고 있는데요. 아비투스라는 게 우리의 취향이라든가 가치관, 야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누구와 결혼을 하고 어떻게 자신의 외모를 꾸미고 또 얼마나 능숙하게 국제적으로 인터내셔널하게 활동하는지 이런 좀 미래 내용도 모두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아비투스에 달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책에서는 이 아비투스를 이제 나를 상대에게 알려주는 내 정보를 상대에게 밝히는 은밀한 폭로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당신과의 관계에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이 많은 내용들을 다 상대에게 알려준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누구를 봤을 때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요, 조금 두루뭉실한 첫인상 말고 아주 강렬하거나 아니면 아주 호감이 있거나
이렇게 좀 극단적인 내용의 사람은 좀 잘 맞습니다. 이게 본능적으로 땡긴다고 하는데 사실 자신이 갖고 있는 아비투스와 상대방의 아비투스가 그 교합이 일치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아비투스는 무엇인가? 다른 자원들도 의미 있는 삶, 영향력, 만족감 이런 부분에 많은 역할을 합니다. 이 부르디에가 탁월함의 전제 조건을 자본이라고 보는데 이 자본에는 이제 돈과 능력 이외에도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죠. 출신 배경이라던가 인맥 이런 좀 무형적인 내용도 자본에 속합니다. 또 교육이나 관계 맺는 방식, 미적 감각, 달변과 적합한 목소리 톤, 뭐 얼굴 생김새는 당연하고요. 외모가 또 워낙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당한 자세. 좀 가진 게 좀 없어도 좀 뭔가 크게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아비투스가 뛰어나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사람들은 낙관주의, 그리고 안정적인 정신 상태 이걸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종합하고 정리해서 이제 나를 남들과 좀 구별짓고 더욱 돋보이게 할 수단으로 몇 가지를 구별해 놨습니다. 먼저 심리 자본이 있는데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열정이라던가 낙관주의, 또 상상력, 어떤 일을 해내는 집념과 의지, 끈기, 또 잠재력을 온전히 실현하는 좀 마무리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람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있는가, 어느 정도 사회화되어 있는가, 이런 심리 자본을 중요시하는 야비투스의 첫 번째 항목으로 꼽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 자본. 문화가 들어와 있다고 하죠. 그래서 선망과 존중을 받는 어떤 코드, 취향이라던가 몸에 배어 있는 서구 문명에서 평가하는 이제 고급 문화, 그리고 탁월한 사교술, 약간 좀 고전적인 내용들이죠. 이렇게 좀 트렌드의 문화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비투스가 뛰어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요. 그리고 지식 자본. 요즘식으로 말하면 스펙과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의 이런 졸업장, 학위, 전문 지식, 어떤 일을 했던 경력이라던가 어떤 문화적 그리고 학문적인 좀 역량, 라이센스도 들어오고요. 기타 이렇게 자신의 지식과 어떤 좀 힘으로 일을 해낸 능력, 이걸 검증받은 뭐 자격증, 이런 것들이 다 지식 자본에 들어갑니다. 뭐 가장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지식 자본과 연결되는 경제적 자본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경제력인데요. 소득이라던가 뭐 현금 자산, 부동산, 뭐 주식이나 연금, 보험들도 다 여기 들어오겠죠. 그리고 지금은 없지만 제 부모나 아니면은 조부모로부터 받는 이런 상속 재산, 기타 모든 물질적 재산이 여기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도 아비투스를 형성한다는 거죠. 그리고 신체 자본, 뭐 한마디로 외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매력적이고 건강하고 활기찬가, 좀 미적인 매력이 있는가. 이런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외형에서 사회적 지위와 내적 가치를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언어 자본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재미있는 사람의 전성시대죠. 그래서 유창한 언변으로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고 그들의 주목을 이끌고 또 한 가지 내용을 다양한 관점에서 아주 객관적이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여기서 새로운 내용을 추론해낼 수 있는 그런 역량, 어디에서 무슨 주제를 어떤 방식으로 좀 전달성 있게 이해시킬 수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도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자본, 뭐 쉽게 얘기해서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죠. 인맥, 누구를 알고 있는가, 개인이나 집단들과 얼마나 잘 지내고 있는가, 가족들은 어떠한 사회적 배경과 능력치를 보유하고 있는가, 그리고 본인이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스승으로 보고 있는, 멘토로 보고 있는 롤모델은 누구인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맥이라던가 뭐 어떤 결정권을 내릴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키맨과의 연줄, 친분, 뭐 그런 건 아니더라도 평소에 활동하고 있는 직장이라던가 서클, 취미, 이런 쪽에서의 동료, 친분 관계에 있는 사람 누구인가, 뭐 이런 기타 내용들이 이제 다 사회 자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자가 말하기를 이런 7가지 자본 유형이 본인의 포트폴리오가 되고 이것들이 잘 시간이 가서 잘 버무려져서 상류층으로 진입할 수 있다, 뭐 이런 좀 결론을 짓고 있어요. 근데 이제 상류층의 자손들을 보면은 자본을 일단 물려받잖아요. 사실 뭐 한 몇백억 몇천억을 물려받은 사람을 우리가 뭐 연봉 몇천만 원 몇억 벌어가지고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간에 그냥 은행 이자만 봐도 내 연봉보다 높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보, 그다음에 권력과의 네트워크, 그리고 그걸 그냥 두겠습니까? 서로 짬짬이를 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가다 보면은 이제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좀 갭 차이가 있는데 물론 이제 돈만이 서로 간에 이제 경쟁 관계의 척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상류층이 되기 위해서 본인 아비투스를 고급화해라. 열심히 갈고 닦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갈고 닦아도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본인들의 카르텔을 만들기 때문에 뭐 뒤에도 잠깐 여러 이야기로 하겠지만 개인이 어떤 좀 소위 말하는 개천에서 난 용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잘 돼봐야 어떤 회사에 어떤 뭐 장급 정도가 되겠죠? 뭐 임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몇 년 뒤에 교체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이제 고급 아비투스의 완성형인가? 저는 사실 이 작가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저자가 이런 내용의 근거로 본인이 태어난 독일의 경우에 독일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의 대부분의 최고 경영자가 상위 4%, 즉 매우 부유한 고소득 중산층 혹은 상류층 가정 출신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은 나머지에 좀 소위 말해서 집안이 못 받쳐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이 책 아비투스는 좀 여러 가지로 내용 자체가 좋지만 좀 모순점이 있어요. 상류층을 바라보고 상류층에서 필요한 그런 고급 아비투스를 익히라고 하는데 아무리 해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러니까 약간 좀 선망의식을 심어주는 저는 그런 내용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것도 뒤에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또 책의 내용을 보면은 상류층의 자녀들 이 책임감과 자신감을 동시에 훈련하는 교육을 어려서부터 받는다. 어려서부터 자신과 타인을 구별짓기, 그러니까 탁월함을 몸에 익힌다. 뭔가 끼리끼리 카르텔을 구성한다는 건데 물론 이런 고급 교육을 이제 부모들이 이제 팀을 짜서 만들어준다고 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배우는 그 지식과 지혜 자체도 뭐 괜찮겠지만 이들 사이의 관계가 어려서부터 같이 크니까 나름 뭐 끈끈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뭐 너는 더 부자, 나는 조금 덜 부자 이걸로 또 순위가 갈린다고는 합니다. 그래도 일반층에서 일반적인 경제력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고요, 이들은 참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위 상류층들이라고 불리는 이들의 말도 안 되는 사회적 일탈행위를 보면은요, 보통의 상식이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좀 소득 수준이 다른 이런 사람들을 좀 다른 계급으로 보는 저는 그런 사실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의 이런 뭐 상류층이 보다 좋은 아비투스를 계속 쌓고 연마해 간다. 그냥 이거는 돈에 연관된 그런 비례해서 좀 받을 수 있는 그 교육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저자가 이야기하는 게 중산층과 경제적 하류층은 아비투스를 조금 덜 받는다. 그러니까 좀 로우 레벨의 아비투스를 쌓아간다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야심이나 자제력, 충동 억제 이런 좀 상류층과는 다른 내용의 자질이 훈련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독일 청소년 이 생활환경 연구를 데이터로 좀 제시하고 있는데 상위 중산층의 부모는 외국어, 음악, 사회 참여 교육, 그리고 아이에게 비판 능력, 뭐 생태의식, 문화적 소양을 심어준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산층도 또 상중하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위 중산층 가정은 근면성, 현실성, 준법성을 중심 태도로 가르치고 성공 지향과 물질적 가치에 초점을 둔다. 한마디로 돈 버는 것에 모든 가치 척도를 둔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뭐 일개미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정중한 태도와 근면성을 격려하는 하지만 사회적 날카로움과 비주류적 관심은 좀 교육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책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아모르 파티가 완성된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모르 파티라고 하면은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죠. 프리드리 니체. 이 철학 전반과 연관을 짓는 개념인데 이 파티가 이제 운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운명을 사랑하라라는 이제 관용어구로 많이 쓰이는데 인간이 가져야 삶의 태도를 설명하는 용어죠. 뭐 쉽게 얘기해서 운명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르디유의 이 운명 수능, 자신과 같은 계급의 다른 사람이 성취한 것을 기준으로 야망을 품는다. 뭐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가난한 부모는 딸의 미래를 위해서 최고 대학의 경영학 전공보다 근로자 직업 교육을 더 유심히 살펴본다. 그러니까 하위층은 이런 쪽으로 자꾸 관심을 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좀 아비투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 순응해라. 또 이런 쪽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생존 기술과 관련된 아비투스가 상류층보다는 오히려 좀 경제적으로 불안한 이 저임금 노동자 계층에서
더 강하게 형성된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감성이라던가 지성 그리고 보다 인간의 상위 클래스의 어떤 정신적인 내용은 상류층이 하고 생존 기술과 관련된 먹고 사는 문제에 치중한 부분은 이제 저임금 노동자 계층, 이제 하류층에서 육성해 나간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이렇게 구분을 짓는 겁니다. 물론 이 책 중간중간에는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본인이 속한 계층의 아비투스를 뛰어넘는 소위 말해서 사다리를 올라타서 보다 더 차상위 또는 저 높은 곳의 아비투스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은 굉장히 적고 뭐랄까 본인의 운명을 순응하라는 내용을 저는 이 책이 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사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대부분 이런 방향입니다. 물론 표현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쓰여져 있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상류층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또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상류층과 하류층은 누가 나눈 개념이고 과연 그것이 진정 맞는 말인가? 저는 좀 궁금합니다.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책들이 사실 예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급제를 고착화하고 신분제를 좀 당연하게 인식시키는 저는 그런 세뇌 과정이라고 솔직히 생각합니다. 인도를 보면은요, 제가 예전에 그 어떤 형제 이야기를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인도에 보면 이제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상류의 그 종교 계급 브라만, 그다음에 귀족 계급 크샤트리아. 그 아래로 이제 뭐 일반과 또 여러 계급으로 나뉘는 이제 수드라, 바이샤, 뭐 기타 등등이에요. 근데 이게 외부에 알려진 게 이런 내용이고 실제로는 이제 3,000개가 넘는 이제 계급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00위 정도에 있는 예, 카스트 제도하고 한 2,000위 정도에 있는 카스트 제도는 서로 이제 겸상을 안 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종교편에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도 있는데 이게 그 하도 많으니까 서로 잘 몰라요. 카스트 제도를 설명하고 있는 이 책이 따로 편찬이 될 정도입니다. 그나마 뭐 시절이 많이 지나서 이제 예전처럼 아주 엄격하게는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어떤 집안에 큰 일이 있다거나 뭐 경사에 관련된 일이 있다거나 뭐 이거 결혼이 대표적이겠죠? 우리 아들이 저 집 딸내미랑 결혼하는데 이 카스트를 보니까 우리가 훨씬 높더라. 이 결혼 안 돼. 뭐 이런 일이 아직도 저 시골 가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형제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요. 인도에는 이 계급표 아래에 정식으로 카스트 등록도 되지 않는 소위 말해서 불가촉 천민이란 계급이 있습니다. 계급표도 부여받지 못했어요. 그야말로 인간의 최하 계층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는 일도 대부분 마을의 공동 하수구 여기를 직접 그 구멍으로 들어가서 손으로 다 헤집어서 파내는 아니면은 왜 우리 그 푸세식이라고 하잖아요. 옛날 변소, 옛날 공중화장실 그런 쪽을 정리하는. 근데 이쪽에 기구 같은 게 없습니다. 다 사람 손으로 하는 거예요. 일이 굉장히 고되고 하는 일이 좀 억척스럽기 때문에 평균 수명도 굉장히 짧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험한 일을 하면서도 모진 그런 대접을 받고 손에 쥐는 돈도 그야말로 처참하기 그지없죠. 그래서 어떤 형제가 있었는데 이제 그 아버지가 본인도 이 일을 하기 싫어하면서 그 형제들을 일찍부터 여기에 투입해서 본인이 좀 빠지려고 예, 일을 좀 일찍 시킨 거예요. 그래서 큰형이 이 일을 열심히 해서 결국 좀 일을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맨날 주변에서 칭찬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뭐 위대하신 신께서 너의 내세를 책임져 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맨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작은 동생이 이 일을 극도로 혐오했어요. 그래서 어떤 종교단체를 통해서라고 좀 기억이 나는데 미국으로 건너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호를 해줄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구호기관에서 겨우 기본적인 신원 보증만 해주고 입양도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에서 컸는데 결과적으로 이 친구가 미국 IT 업계에 굴지의 인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이환영해서 인도로 돌아갔죠. 근데 이제 인도에서 보면은 이제 이슬람권하고 힌두 쪽에서 보면은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제도예요. 그러니까 어떤 타고난 숙명을 거역하는 이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그 집안에서 이제 명예를 더럽혔다. 그래서 살해한 그리고 이것을 법적으로도 크게 처벌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통은 남자라기보다는 여성에게 많이 가하는 좀 이런 젠더 폭력인데 어쨌든 이 사람도 그 행위를 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다 바꾸고 이제 미국식으로 경호원 가드를 고용하고 동네에 가서 일부러 한 바퀴 쭉 돌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집을 가장 고급스럽게 다 꾸며주고 그 아버지와 형을 이제 모시는 거죠. 다만 본인이 사는 곳으로는 절대로 데려오지 않습니다. 근데 수입은 충분하니까 본인이 미국에서 연에 막 몇천만 달러 버는 이제 슈퍼 갑부가 됐어요. 거기에 한 몇십 분의 일만 매년 보내줘도 인도에서는 떵떵거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갔는데 이제 그 집이 부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집 그 부자를 계속 모욕하는 거예요. 저는 똥 치우던 친구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카스트 제도라는 것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본인이 성공하고 어떤 경제적 부라던가 아니면 미국에서 보면은 이 사람의 부도 그렇지만 그 타고난 역량 그리고 이 업계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해안 어떤 트러블을 슈팅하는 그런 힘 이게 최고 수준의 인재예요.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노력해서 소위 말해서 아비투스를 바꿨지만 그 해당 아비투스의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죠. 상류층에 있는 인도에서 상류층이라고 좀 대접받는 이 아비투스의 사람들은 인정해주지 않고요.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냥 뭐 돈만 번 졸부지 우리와 같은 문화적 클래스는 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이 원래 속했던 이제 하류층에 있는 사람들도 너는 원래 우리와 같은 사람이니까 돈 있다고 잘난 척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투스란 내용으로 사람들을 세뇌시키지만 결국 거기서 벗어나는 이레귤러는 배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계급이라던가 아니면은 신분제 이렇게 사람을 타고난 선천적인 내용으로 올가매는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해야 됩니다. 저는 이 아비투스 책을 읽는 목적은 여기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자는 높은 신분으로 태어난다는 것의 유리함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기 독일의 생물학자 올리버 해너라는 사람하고 베티나 바우터라는 박사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점박이 하이에나의 이 생활 습관을 이제 연구한 내용을 가져왔어요. 이 내용을 근거로 하는 거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서열이 높은 암컷의 새끼들은 태어날 때부터 생존에 매우 유리하다. 뭐 이런 주제인데요. 그 하이에나 무리에서는 이제 왕자와 공주로 태어난 새끼들이에요. 그래서 그룹 그리고 어미의 살뜰한 보호 속에 성장을 합니다. 서열이 높은 암컷들은 직접 사냥하지 않고요. 서열이 낮은 암컷에게 사냥을 시켜서 필요한 것을 얻습니다. 이런 특권이 이제 새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겠죠. 그 하이에나 그룹에서는 나름 이제 고귀한 태생의 새끼들로 좀 평가를 받으니까 위험 요소로부터 더 안전하게 보호받습니다. 그리고 먹이를 구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더 좋은 먹이를 더 많이 얻었습니다. 당연히 더 빨리 자라겠죠. 더 큰 몸집으로. 또 어릴 때부터 이 하이에나 그룹의 상류층의 전형적인 행동 방식을 보고 배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상의 자리를 보장하는 이 하이에나 그룹의 성공 아비투스도 같이 얻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결과 서열이 높은 어미의 딸들이 역시 지도층이 됩니다. 그리고 아들들은 새로운 무리에 합류하는데 우두머리 암컷을 유혹하는 방법을 아주 일찍이 터득했으니까 다른 경쟁자들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번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 하이에나가 원래부터 타고났던 계급은 다음 대에 계속 전해지고요. 그 내용이 쌓이고 중첩돼서 사회적으로 가문이 이루어지는 상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이에나로 묘사를 했지만 사실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슨 가문, 아니면 무슨 재벌 이것도 다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엄청 훌륭한 내용을 갖고 태어나고 좀 많은 역량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돈을 많이 갖고 있고요. 사회적인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겁니다. 자신에게 유리하게.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아비투스가 상위 아비투스라고 각인을 시키는 겁니다. 본인이 승마를 잘하면은 승마의 아비투스를 운동 중에 가장 상위 클래스에 놓는 거죠. 근데 승마라고 보면은 물론 뭐 그 승마 기술을 폄훼하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승마와 배드민턴, 승마와 탁구 더 우월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굳이 말하면은 승마라고 하면은 물론 뭐 마장마술의 기술이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말이 하는 거잖아요. 저는 배드민턴이 또는 탁구가 훨씬 더 운동량도 많고 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기준으로 보면은 저는 하위의 아비투스를 가진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 보면은 이 책의 저자가 노력하기에 따라서 하위의 아비투스를 갖고 있는 사람도 상위 클래스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을 했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사례는 이렇습니다. 이 아비투스를 제창한 부르디에 이제 자신이 그 사례인데요. 1930년대에 피레네 산악지대에서 나고 성장한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부르디에가. 근데 그의 아버지가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제 우편 배달부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마을의 이제 우체국 국장이 되었습니다. 부르디에는 농민 계급에도 시민 계급에 속하지 않아서 소속감 부재로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결국 김나지움을 다니기 위해서 도시로 나왔고요. 대학 공부를 위해 파리로 갔습니다. 결국 인류학자와 사회철학자로서 최고의 경력을 쌓게 됐죠. 참고로 김나지움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가는 독일의 중등교육기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 부르디에가 전 세계에서 최고로 꼽히는 고등교육기관 콜레주 드 프랑스에서 교수로 재직하는 이제 입신양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내용은 부르디에가 열심히 해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쪽의 목표를 이뤘다. 그런 스토리로 보면은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수가 우편 배달부보다 사회적인 관점이 상류층인가? 직업의 기천이 있는가? 근데 이 책은 이런 내용을 사전에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수와 우편 배달부가 사회적인 관점이 동일하다. 직업에는 전혀 기천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 책을 읽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살아도 충분히 한 세상 살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은 물론 이야기합니다. 다만 세상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우열이 있다. 이것을 인정하고 그 상위 클래스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여기 끊임없이 매진해야 한다. 이 내용이 이제 이 책의 대부분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내용과 사례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좀 유사 반복이에요. 그래서 이 책 내용은 이 정도로 하고 제가 이런 주제에 관해서 갖고 있는 제 생각과 여러 가지 좀 내용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비투스의 단점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이 책의 내용이 다 사실이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내용이 옳지 않을 수도 있죠.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다만 스스로를 비하하는 그런 식의 사고 방향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을 보면은 가장 먼저 내 몸에 배어있는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 태도는 바꿀 수 있다. 이렇게 희망적이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도입부를 보면은 이 책의 독자들을 의식을 했는지, 그러니까 본인도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상위 클래스보다는 본인이 생각하는 하위 클래스가 이 책을 더 많이 살 것이다. 또는 관심을 가질 것이다. 이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인간은 애초에 금수저와 흙수저를 각자 물고 태어나는 것이 당연하니까 이런 현실의 불공평함을 일단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프랑스 유학 시절을 이야기해요. 하류층과 상류층 집에서 모두 기거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제 두 집을 비교하는 거예요. 한 집은 바퀴벌레가 있는 부엌에 처음 소속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너무 기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다 못한 자기 친구가 이제 상위 좀 경제력을 갖고 있는 사람 집으로 옮겨줬다고 합니다. 여기서 본인이 봤던 고급스러운 장식품, 전반적으로 삶의 여유가 느껴지는 좀 안정적인 내용들, 경제력, 그리고 이에 비례한 좀 문화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이 집주인들, 여기 부부와 아주 고상한 대화를 했던 이런 경험들, 이걸 아주 좋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바퀴벌레가 나온 집은 아주 경멸하고 있고요. 두 번째 집은 아주 천국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당연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유가 있는 집을 좋아할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너무 일반화해서 학문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저는 이게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아비투스는 사회적 지위의 결과이자 표현이다. 고급 아비투스를 갖고 있는 사람은 성공한다. 우리 모두 그쪽으로 가야 된다. 아비투스는 우리의 사회적 서열을 저절로 드러낸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좀 구별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그 표현을 보면은 이제 가족과 교육, 경력 등을 통해서 몸에 배어있는 이 아비투스에 날개를 달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좀 궁금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날개를 달아야 하는가? 그런데 이때 저자가 제시하는 방법들이 아주 노골적이고 어이없게 상류층이 가지고 있는 아비투스를 담도록 해라입니다. 상류층의 아비투스는 옳은 것, 훌륭한 것, 좋은 것이고요. 하류층이 가지고 있는 아비투스는 별로니까 상류층의 아비투스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저를 물고 있음에도 금수저인 척하는 이런 아비투스를 익힌하는 건데 상위 3% 4%의 고급 아비투스를 가진 사람은 이제 위로 도약할 수 있는 반면에 가지지 못하면 오를 수 없고 이것이 현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흑백 논리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의 세상을 보면은 이 저자가 말하는 상위 아비투스를 가진 이제 사회 리더층, 엘리트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제 각종 비리, 범죄, 그다음에 그들끼리의 여러 가지 좀 협작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연 이 고급 아비투스를 가진 사람들이 그런 내용밖에 이뤄내지 못하는데 이것을 목표점으로 지향해야 할 이유가 있을 것인가? 독일도요. 우리가 좀 상당히 포장된 내용을 많이 보고 있지 사회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문제가 많습니다. 나중에 이 내용으로도 한번 방송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 아비투스 책이 기본적으로 이 부자 중에서도 진짜 부자 이거를 가려내는 그런 좀 묘사, 행위 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이 능력은 절반의 무기에 불과하고 어릴 때부터 몸에 배어 있는 고급 아비투스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이것이 결국 성공에 이르는 최고의 무기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이런 말이 첫 페이지부터 상당히 저하고 맞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게 제가 예민해서인가 아니면 제가 어떤 자격지심을 가져서인가, 혹시 내가 열등감을 갖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저자의 말투가 워낙 당당하고 이 책의 판매 부수가 꽤 되거든요. 그래서 저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잠깐 가졌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자가 계속 뭐 정상, 최정상, 상위 클래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모델이 아마존 창립자 제프 베조스, 도널드 트럼프, 영국 여왕, BMW의 대주주인 크반트 가문, 브루나이의 술탄, 뭐 이런 사람들을 들고 있어요. 이들의 공통점은 사다리의 아주 정말 세계적인 꼭대기층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피라미드와 서열화해놓고요. 정상과 땅바닥을 계속 비교합니다. 중산층이 상류층만이 하던 사립학교를 다닌다거나 뭐 대학에 간다거나 뭐 이런 내용에 좀 여러 비판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중산층의 자녀들과 구별되는 학습 과정이 필요하다. 저는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래에서 자꾸 비슷해지려고 치고 올라오니까 상류층은 이제 상류층만의 고유한 문화와 아비투스를 길러내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저자는 독일 태생이니까 방향은 좀 다르지만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보면은 선대와 아니면 조상 때부터 이제 친일파 가문, 친일을 해서 대대로 내려오는 찐 부자 가문,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다가 정말 가문이 좀 몰락한 그런 가문이 있다면요. 저자가 말하는 고급 아비투스는 누가 갖고 있는 것인가? 저자가 말하는 심리자본, 문화자본, 지식자본, 경제, 신체, 언어, 사회자본, 이거를 이제 친일파 가문들은 모두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 최고 중에 최고 위너라고 과연 그 사람들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저자는 왠지 그렇다라고 대답할 것 같아서 좀 씁쓸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아무래도 저자가 말한 분류에 의하면은 아무래도 좀 하위 아비투스를 보유한 것 같아서 아쉽네요. 그러면은 한번 하위층의 입장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왜 흙수저라는 말 많이 했었죠. 요즘은 좀 줄어들었는데 주로 경제적인 부분으로 많이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만 보면은 흙수저 출신이 노력을 상대적으로 안 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누구라도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면 똑같이 잘 안 하게 됩니다. 무기력증에 빠져서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학습된 무기력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하는데, 아비투스란 것만이 인생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저도 그렇게 여유가 있는 집에서 태어나지 못했고요. 제 주변에 뭐 지금은 다들 잘 살지만 어려서 매우 힘든 집안에 태어난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어린 아기 때, 뭐 유아기 때부터 이제 경제적으로 좀 궁핍함을 갖고요. 상대적인 열등감에 좀 빠져서 십몇 년 보내고 나면은 솔직히 뭐 하고 싶지가 않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6살, 7살, 뭐 8살 요 정도 됐는데요. 꼬맹이죠. 근데 제 주변의 케이스인데 그 집의 아버지가 이제 집을 담보로 어떤 사업을 하다가 소위 말해서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잠수를 탔어요. 엄마 혼자 남았죠. 근데 애가 셋입니다. 그래서 집도 없이 애들 데리고 방황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 일하는 곳에 가서 일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기숙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엄마가 일하는 동안에 애 셋이 이 외국인들만 바글바글한 곳에서 좀 하루 종일 지내는 거예요. 공부도 못하고. 그래서 엄마는 점점 삶에 찌들어 가니까 아이들을 좀 험하게 키웁니다. 사실 정이 계속 떨어지겠죠. 스트레스가 풀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화풀이 하게 되고.
다른 아이들은 한참 경제적인 걱정 없이 부모의 사랑을 받고 애정을 받고 이렇게 무럭무럭 커나갈 나이에 이 사랑 대신에 엄마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인간 샌드백이 되는 거죠. 매일 저녁 두드러 맞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사정이 나아져서 이제 한 대여섯 평 정도 되는 컨테이너 박스 집으로 옮겼어요. 집에 화장실도 없으니까 집 근처의 공동, 아까 이야기했던 푸세식 화장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결국 좀 시간이 많이 흘러서 너무 힘든 시절이 계속되니까 이 엄마가 이제 약간의 정신착란에 빠졌습니다. 이제 이런 유년 시절을 계속 보냈어요. 그 아이들이. 정말 너무 힘들죠. 이 과정에서 어떤 상위 클래스가 될 수 있는 노력이란 거를 잘할 수가 있을까? 비록 집은 가난하고 부모는 그야말로 없는 것만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가정이란 것도 없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노력해서 성공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체념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거죠. 왜 나만 이런 집에서 태어나서 이런 부정적인 생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어린 시절부터 수도 없이 하게 되면은요. 이게 가난이란 거를 사실 그 어린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체념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든 포기하고 실패하고 이게 당연시가 되죠. 자연스럽게 인생의 무기력증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죠. 상위 아비투스가 어쩌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무기력증을 모릅니다. 흑수저가 아닌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번 판은 망했어. 이번은 포기하고 다음 판을 잘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인도의 힌두교를 보면은 모든 내용이, 거의 모든 좋은 내용이 내세에 관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의 생활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지금 내가 카르마를 잘 쌓아서, 업보를 잘 쌓아서 다음 생에는 잘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사회 전체적으로 주입받는 겁니다. 그런데 인도의 지금 상위 클래스를 보면은 물론 지금 상황은 좋지만 좋은 카르마를 잘 쌓아서 다음 생에는 더 좋은 인생, 지금보다 훨씬 더 부자의 인생을 살 수 있잖아요. 그들의 교리에 따르면은.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더 쥐어짜고 더 좀 호화롭고 아주 좀 퇴폐적인 그런 생활을 많이 하죠. 왜냐? 내세를 믿지 않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은 하지 않으면서 이 자신들의 지배를 받는 경제적으로 좀 지배력 하에 있는 사람들을 쥐어짜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거의 모든 종교의 그 퍼센테이지는 다르지만 들어있어요. 학습된 무기력,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가질 여유조차도 박탈당한 계층의 상황을 다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이 공정과 능력주의란 착각으로 현대사회를 운영한다. 뭐 이런 좀 나름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당장 밥 먹을 끼니가 없으면요. 세상의 정의, 정치, 사회, 역사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얼마나 더 옳고 얼마나 더 나쁜지 이걸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유라는 것은 얼마나 먼 미래까지 쳐다볼 수 있을 것인가, 그때까지 계산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여기에 비례한다고 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인지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하고 힘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더욱 이제 국가라는 개념으로 보면은 취약계층의 지원이 중요하고 공교육과 의무교육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사회적인 좀 안전망과 보호 장치가 탄탄해져야 사람들이 더 나은 미래와 자녀들의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개선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제 지배계층을 보면은 어느 나라나 비슷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게 합니다. 그리고 하루 벌어 하루 살기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내일이 두렵게 만드는 것이 통치의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주위를 보면은요, 열정이나 노력 같은 말로 채찍질하는 이 사람들의 입, 이게 무섭습니다. 이 사람들 대부분은요, 물론 자수성가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함부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 않아요. 부모에게 물려받았거나 아니면은 어떤 가문에서 다이아몬드 숟가락을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쉽게 태어나서 쉽게 올라갔으면서 함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혼은 물론이고 연애도 못할 정도로 힘든 이제 5포를 넘어서 7포 세대에 이르는 현재의 젊은이들 출산율 어쩌고 하면서 닥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나마 지금 세상이 약간이나마 좋아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인구가 주는 것과 좀 비례한다. 여러 가지로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이제 쓸만한 노예들이 줄어드니까 어쩔 수 없이 세경을 더 많이 주는 저는 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본능적으로 DNA 상에
좀 외적을 좀 싫어하는, 그러니까 외부 사람을 공동체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꺼리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 머릿수가 부족하면은 이민을 받아서 채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을 더 쥐어짤 수밖에 없고 이게 결국 한계에 와서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된 거죠. 물론 이것도 일반화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가정이라고 집에 돈이 좀 부족하다고 모든 집안 환경이 우울하고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전제하는 것 또한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회 문제 또는 이제 가정 내 여러 가정 폭력 이런 문제는 공통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빈곤은 또 가정 환경과는 달라요. 빈곤층은 이제 잘 사는 집에 있을 수 있는 문제 더하기 돈이 없어 생기는 문제도 더해서 가지고 있다. 여기에 큰 좀 문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죠. 이제 가난의 실체는 아까 그 저자가 프랑스에 가서 봤던 이 바퀴벌레가 나오는 부엌, 벌레 나오는 아주 좁고 오래된 집. 물론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난의 실체는요, 밤 잠을 깨우는 카드값 독촉, 그리고 어디 몸이 아픈데 병원에 못 가는 고통, 당장 오늘 저녁에 먹을 끼니가 없는데 어제부터 굶은 나의 몸속 상태, 그리고 지인에게 돈 얘기를 꺼내야 하는 비루함, 처참함,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자녀에게 대물림 될 수 있는 두려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무서운 사실은 이제 세상을 보면은요, 이쁘고 잘생긴 친구들이 착한 경우도 더 많습니다. 물론 그 진정한 속마음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겉으로 보이는 이제 외적 커뮤니케이션이 훨씬 더 부유한 친구들이 잘 됨을 느껴요. 이런 아비투스 이런 내용이 상당히 좀 안티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랑만 받고 자라서 그런 것인가? 집에 아무래도 경제력인 내용이 있으면 어지간한 문제는 해결되는 것인가? 집에 돈이 없으면 천년 된 사랑도 창문으로 도망간다고 하는데 과연 고급 아비투스만 가지고 고급 아비투스를 가지는 노력만 향유한다면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인가? 참으로 궁금합니다. 자, 내용이 이렇고요. 너무 좀 무거운 얘기가 많이 있었으니까 영화 이야기를 관련된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는 귀여운 여인인데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옛날 영화긴 하지만 워낙에 임팩트가 있었고 지금도 가끔 EBS라든가 이런 곳에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저도 시간 되면은 좀 계속 보는 편이에요. 48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 이 코미디 부분인데 이걸 수상했고요. 좀 많은 히트를 쳤어요. 줄리아 로버츠라는 이 배우가 전 세계적인 이제 심벌로 각인되는 그런 계기가 됐죠.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매력적인 독신 사업가, 그리고 순진무구한 거리의 여인, 신분을 초월해서 참된 사랑과 행복을 확인하는 과정. 이걸 줄거리로 다룬 좀 일종의 신데렐라 스토리라고 할 수 있죠. 재미가 있고요. 센티멘탈이 아주 좀 달달하게 나왔어요. 음악도 괜찮았고 줄리아 로버츠의 한창 때의 귀여운 연기, 그리고 즐거운 해피엔딩, 세계적인 흥행 대작으로 여러 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요소를 잘 좀 확보했습니다. 또 신예 줄리아 로버츠가 이 영화로 미국 최고의 슈퍼스타로 발돋움했죠. 영화 자체가 워낙 큰 성공을 거뒀어요. 그래서 그 뒷얘기도 많이 있는데 이 비비안 역이 원래는 당시 로맨틱 코미디 분야를 휩쓸었던 당대 스타 맥 라이언한테 처음 갔었다고 합니다. 근데 맥 라이언이 거절하니까 다음으로 사라 제시카 파커, 순서대로 갔겠죠.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콜걸이잖아요. 거리의 여자. 그래서 이 역할 자체에 좀 부담을 느낀 이 여배우들이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비비안 역이 당시 무명의 이 줄리아 로버츠에게 돌아갔죠. 결과는 모두가 알다시피 엄청난 글로벌 대성공 때문에 제안받았던 여배우들이 후에 인터뷰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줄거리는요. 능력 있는 사업가 에드워드 로이스, 출장지에서 동행을 해야 한다면서 자기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하는데 여자친구가 이제 거절을 합니다. 나도 사생활이 있는데 너무 나를 조종하는 거 아닌가? 이제 당신한테 질렸다. 그래서 같이 못 가는 정도가 아니라 여자친구한테 차였어요. 근데 이 에드워드가 이제 뉴욕에서 온 기업 사냥꾼인데 하는 일이 자기가 자금난에 처한 기업을 인수한 후에 이걸 잘라서 분해해서 다시 파는 좀 악질적인 그런 성격의 사업가입니다. 그래서 곡절 끝에 이제 비즈니스 파티에 참가하려 떠나는데요. 자기 스포츠카를 몰고 갔어요. 그런데 아주 우연하게 거리의 홍등가에서
이제 매춘부로 일하고 있는 비비안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가 차를 운전하는데 약간 곤란한 상황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저가 이제 차에 갑자기 올라타서 그가 머무는 호텔로 안내해 줍니다. 뭐 어려웠던 내용들도 해결해 주고, 이 비비안이 스포츠카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어서 에드워드는 좀 머리가 답답하기도 했었고 비비안이 운전하도록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0를 달라고 헤어지죠. 그래서 그녀가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데 에드워드가 찾아가서 나와 같이 하룻밤 지내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에드워드는 이제 비비안에게 여자친구가 거절한 이 비즈니스 파티에 동행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리고 그녀에게 앞으로 일주일 동안 $3,000를 주고 아주 이쁜 옷도 사줄 거라고 제안을 하죠. 뭐 거절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날 저녁 비즈니스 만찬에 가는 에드워드는 이제 호텔 매니저가 비비안을 변신시키고 아름답게 변해가는 그녀에게 좀 감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다른 시각으로 비비안을 바라보게 되죠. 그는 자신의 비즈니스에 대한 것도 좀 밝히면서 그녀에게 차차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에드워드는 비비안을 자신의 사업 거래에 대한 좀 네트워킹을 기대하면서 폴로 경기에 데려갑니다. 그런데 이때 그의 변호사인 필립, 이 비비안을 처음에 어떤 경쟁 기업이라던가 좀 다른 회사의 스파이라고 의심을 해요. 꼬치꼬치 좀 캐묻고 좀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에드워드가 그녀를 어떻게 만났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필립이 이제 비비안이 처음에는 어떤 좀 도도한 집의 아가씨인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거리의 여자잖아요. 그래서 이 에드워드와의 일이 끝나면 자기랑도 같이 연애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비비안이 화가 났어요. 비밀을 폭로한 것에 격분해서 에드워드와의 관계를 끝내고자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드워드가 사과하고 전날 저녁 식사할 때 만났던 이 비즈니스 동료가 비비안을 폴로 경기에서도 만나 관심을 보인 것에 좀 질투를 했다고 인정합니다. 에드워드는 샌프란시스코 오페라에서 라트라비아타를 보려고 이제 개인 제트기를 타고 비비안과 가는데 이 오페라 자체가 좀 부자와 사랑에 빠진 매춘부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복선인데 여기에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절대로 키스하지 말라는 그들의 규칙을 어기고 잠자리를 하게 되죠. 다음날 에드워드는 또 만나고 싶다면서 아파트와 차 모두 마련했다고 그녀에게 말하지만 비비안이 이제 물어봐요. 올 때마다 그럼 돈을 낼 거냐? 그랬더니 에드워드가 그런 관계로 생각하지 말고 이제 너는 거리의 여자 매춘부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비비안이 세상에 많은 상처를 받은 여자예요. 어릴 적 상상 속의 자기는 마녀에게 잡힌 공주였고 백마탄 왕자가 탑으로 올라와서 구해줬지만 한 번도 꿈속의 기사는 아파트를 사준다는 말은 한 적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과정이 있고요. 결국 에드워드가 이제 본인의 사업 관련해서도 좀 방향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가 너무 물질 만능주의로 좀 돈만 버는 인생을 다른 사람이 어떤 피해를 받든지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건수, 그러니까 이제 해고 과정에서 조선회사의 재벌을 만나게 되는데 좀 마음을 바꿉니다. 비비안과 함께 했던 시간, 뭐 비록 길진 않았지만 그가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좀 다르게 여기게 해줬고요. 결국 그는 이 자신과 이 조선회사 재벌이 회사를 해체하고 분리해서 파는 것보다 회사를 구하기 위해서 함께 일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이 결정 때문에 이제 필립이 많은 돈을 잃게 됐어요. 그래서 에드워드랑 대면하기 위해서 호텔에 갔는데 마침 그때 비비안만 있었거든요. 필립이 에드워드가 저렇게 변한 이유가 너 때문이라면서 이제 그녀를 비난하고 필립은 결국 이제 비비안을 성폭행하려고 이렇게 좀 무리수를 둡니다. 이때 에드워드가 도착해서 필립을 비비안에게서 떼어내고 그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고 방에서 내쫓죠. 그런데 사실 그녀는 불과 며칠 전까지 거리의 콜걸이었잖아요. 사실 필립 같은 사람을 보면은 비즈니스적으로만 보면은 아주 우량 고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음 일정까지 채워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행위의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책의 내용에 따르면 아비투스가 바뀌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인가. LA에서 사업이 끝나고 에드워드는 비비안에게 하룻밤 더 머물러 달라고 요청하지만 그녀는 거절해요. 그리고 에드워드가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뉴욕으로 돌아가려고 공항으로 떠나는데 운전사가 비비안의 아파트로 차를 돌려서 그곳에서 그는 리무진 루프에서 내려요.
예, 원래 이 에드워드가 이제 고소공포증이 있었고 좀 이런저런 좀 정신적인 문제도 있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여러 과정을 겪고 결국 다시 이제 비비안을 만나게 돼요. 그때 에드워드가 물어봅니다. 공주를 구한 왕자는 그 다음에 어찌 되었지? 이렇게 물으니까 비비안이 공주가 이번에는 왕자를 다시 구해준다. 이렇게 답하고 비비안과 에드워드는 이제 키스를 나누죠. 좋은 영화입니다. 재미도 있고요. 참고로 영화 속에 등장하는 라트리아 비아타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귀여운 여인이 사실 이 오페라를 참고했다고 할 수 있죠. 영화의 결말과 다르게요. 오페라는 비극으로 끝납니다. 라트라 비아타의 이제 주인공, 지병이 있던 비올레타,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품 안에서 숨을 거두는 장면으로 막을 내립니다. 유복한 가정의 남자와 사교계에 꼬신 여자의 이루지 못한 사랑, 여러 가지 좀 눈물샘을 자극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죠. 간단히 보면은요, 이제 파리 화류계의 비올레타, 순진한 청년 알프레도를 만나서 사랑에 빠집니다. 두 사람이 한적한 교회에서 이제 행복한 나날을 보내는데 알프레도의 아버지 제르몽이 찾아와서 비올레타에게 너는 내 아들과 어울리지 않으니까 헤어져라. 이렇게 이별을 강요해요. 비올레타는 알프레도를 사랑했지만 자존심이 강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나를 배척하면 내가 떠나주겠다. 달랑 편지 한 장을 남기고 파리로 훌쩍 떠나버립니다. 남겨진 알프레도. 그녀의 지난 삶에 비추어 볼 때 아마도 새 남자가 생겼음을 확신하고 파리로 쫓아가서 그녀의 파티에서 난동을 피우게 됩니다. 그렇게 결국 두 사람의 관계는 파탄이 나죠. 이때 이제 비올레타가 몸도 약해졌지만 정신적으로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상심에 빠져서 병이 더 깊어집니다. 마지막에는 사교계와 완전히 멀어져서 허름한 집에서 이제 공색한 생활을 이어가죠. 그녀의 병은 나날이 깊어져서 이제는 창문 밖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 이것도 잘 들리지 않을 정도예요. 그리고 알프레도는 이제 죽음을 코앞에 둔 비올레타를 찾아와서 이제 모든 걸 다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사려 깊지 못했던 지난 행동의 용서를 구하고 다시 나와 함께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무 늦었죠? 남녀의 사랑은 언제나 의심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진짜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계속 확인하고 시험하고 싶어 하죠. 때로는 안심하고 때로는 불안해하면서 말이죠. 이 영화로 다시 돌아와서 귀여운 여인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또 이 아비투스의 저자의 관점으로 보면은 최상류층의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중에 속하고 보통 이제 대중가요를 듣는 것과는 다르게 오페라를 즐기고 운동 같은 것도 귀족 스포츠라고 여겨지는 폴로를 하죠. 관람하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의 요소들이 최상류층의 아비투스의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아요. 때로는 졸렬하고 치졸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이제 그런 내용들의 연속입니다. 오히려 이 영화 전편에서 최하류층의 아비투스를 부여했다고 할 수 있는 주인공 비비안이 가장 쾌활하고 활동적이고 순수하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열이 없듯이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아비투스도 단지 그 종류가 다를 뿐입니다. 이 영화 줄리아 로버츠의 귀여운 여인, 이 아비투스를 가장 확실하게 좀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해서 선정해 봤습니다. 자, 그럼 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아니, 그것은 영화가 아닌가? 아비투스를 제대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에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들 아실 그 유명한 내용이었죠. 삼성의 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그 이무재 전 삼성전기 상임 고문의 이혼입니다. 소송이 제기됐었어요. 합의 이혼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한 5년 정도를 이제 법정 다툼으로 끌다가 결국에는 한 100억 원 정도를 이제 이무재 고문한테 주는 형식으로 합의가 마무리됐습니다. 합의라고 하긴 좀 어렵겠지만. 근데 이게 그 시작부터 정말 글로벌 로맨스로 소문이 났어요. 재벌과 자녀와 평범한 집안 자제의 만남. 두 사람의 로맨스는 그야말로 남성판 신데렐라 스토리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냥 재벌도 아닙니다. 국내에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파워 글로벌 이 컴퍼니에 들어가는 삼성전자, 그것도 이건희 회장의 딸이에요. 그리고 이부진 씨를 보면은
뭐 그 능력치도 워낙 탁월하다고 하지만 뭐 미모로도 워낙 빼어났어요. 제 개인적인 느낌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리고 경영 수완이라던가 기본적인 좀 역량이 이건희 회장을 가장 많이 빼닮았다. 그래서 굳이 재벌가가 아니더라도 탐을 낼 만한 며느리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각 재벌가에서 그야말로 물밀듯이 이 구혼에 관계된 내용들이 왔다고 합니다. 이건희 회장이 이제 가장 뿌듯해하던 이제 그런 이제 자식 중에 하나였는데 뭐 굳이 재벌이 아니더라도 뭐 중견 그룹이라던가 아니면은 좀 강소기업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재계라던가 관 이쪽에 어떠한 네트워크나 그런 역량이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일반 가정 아주 당연하게도 이건희 회장의 엄청난 반대 그야말로 경로를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부진 사장이 또 인물이에요. 그 아버지 못지않은. 그래서 이 결혼을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딸은 한번 마음 먹으면 반드시 그렇게 한다는 거를 그 집안하고 이제 아는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영화 스토리보다 더 우여곡절 끝에 이제 성사가 된 결혼이었는데, 그 결론이 5년이 넘는 긴 소송 끝에 이혼으로 이제 귀결되니까 여러모로 좀 아쉬움이 남죠. 결과적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다 이부진 사장에게 돌아갔고요. 재산 분할을 위해서 이제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좀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1995년에 당시 삼성복지재단에서 근무하던 이 사장, 서울 이제 강동구 쪽에 있는 이제 자유와 보호시설에 봉사활동을 했어요. 이분이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여건이 되는 한도 내에서 지금은 주로 이제 금전적인 내용으로 많이 하지만 상당히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이런 쪽에 좀 신경을 많이 기울이는 것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각 재벌 그룹 그리고 정치계에서 엄청나게 탐을 냈습니다.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봉사활동 중에 이제 이무재 이 전 이제 고문을 만나서 4년 열애 끝에 결혼을 했죠. 사귀는 도중에도 이제 그 부모의 감시를 피해서 만나느라고 그야말로 007 작전을 방불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 전 상무를 보면은 원래는 삼성물산의 평사원으로 알려졌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조선일보와 한겨레 이런 쪽에서 좀 드러났죠. 원래 이건희 회장의 경호원으로 일하다가 나중에는 이부진 사장의 이제 경호를 맡은 이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경호를 하다가 뭐 워낙 좀 밀착마클하다 보니까 이제 좀 사이가 좋아진 거죠. 그리고 이제 이부진 사장이 워낙 영특했는데 대신에 이제 몸이 좀 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무재 경호원에게 좀 많이 의지했는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아마도 이 부분은 좀 삼성 쪽에서 경호원하고 좀 사귀게 됐다면은 약간 좀 스토리가 안 나온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물산의 전산실에서 근무하면서 봉사활동 하다가 만나게 됐다. 이렇게 했었던 듯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젊은 날이라고 해도 이제 이부진 사장 정도 되는 이제 집안의 그 이제 여성분이 남자를 보는 눈이 엄청 까다롭겠죠? 그래서 이무재 씨의 현재 이혼하는 이런 여러 사진들을 보면은 조금 좀 안 되게 나온 부분이 있는데 젊었을 때 그는 이제 훤칠하고요. 당연히 경호원 출신이니까 그리고 운동에도 만능이고 성향이 매우 좋았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부드럽게 대하고 커뮤니케이션 쪽이 좀 훌륭했다고 해요. 그리고 속도 굉장히 강하고 그러니까 이부진 사장의 이런 관심을 받았겠죠? 그런데 오히려 이제 이부진 사장의 이 집안, 그러니까 삼성가가 아니라 임 전 고문네의 집안에서 이 결혼을 더욱더 반대했다고 합니다. 이 끝이 보인다는 내용이죠. 어떻게 될지가 뻔하다. 아, 우리도 사실 원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건희 회장이 한번 결심을 하니까 뭐 이 결혼을 이제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감이 안 된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자, 여기까지는 아름다운 이제 선남선녀의 러브 스토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여기서부터예요. 결혼 이후에 이제 임 전 고문이 이 회장의 제안으로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이게 뭐 말이 제안이지 명령이죠. 근데 이게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공부인데다가 별 관심도 없었고, 이 좀 여러 가지 압박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가에서 이제 해외로 파견이 나가는 직원들을 보면은 그 회사의 최고 엘리트들입니다. 약간 좀 무시했겠죠. 낙하산이다. 어디 뭐 부마님이 오셨냐, 도련님이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이거는 진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자살 기도까지 했다고 해요. 그리고 집안 내에서도 많은 무시를 당했다고 합니다. 뭐 당연하겠죠. 그런 부분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부진 사장도 지금 정도의 힘도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둘이 이제 펑펑 뭐 눈물 그런 세월을 보냈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속사정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대외적으로는요 임 전 고문이 이제 많은 남성들의 질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초고속 승진을 했어요. 2005년에는 삼성전자 미주본사 전략팀에 있다가 그 해에 삼성전기로 자리를 옮기고 삼성전기 기획팀에서 상무, 전무를 거쳐서 6년 만에 부사장까지 오르는 초고속 승진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이제 거의 피크였는데 2011년에 이제 부사장 자리에 올랐을 때는 재계에서 이제 삼성과의 큰 사위가 경영 수업을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정도였습니다. 이부진 사장의 적극적인 성격을 감안했을 때 남편의 성장을 위해서 아낌없는 내조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추측도 이어졌죠. 이와 관련해서 임 전 고문이 이제 그 이후에 승진해서 몇 번 누락이 된 적이 있었는데 이 사장이 이제 가족회의에서 들러 엎었다고 합니다. 우리 남편 무시하지 마라. 이게 아주 좀 일화가 됐을 정도로 유명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상류층에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최상위층에 관련된 아비투스를 20년 이상 공부를 했다. 20년 이상 숙지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교육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많은 이제 아비투스 교육을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이 무리에 동화되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죠. 이들의 절절하고 아름다웠던 러브스토리. 그러나 시간은 잔인하고 사람의 마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영화 같은 러브스토리로 국민적 관심을 받았던 두 사람의 사랑. 변하지 않을 것 같았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여러 부분에서 천천히 식어가고 있던 것으로 추측이 돼요. 결국 두 사람은 이런저런 내용으로 이제 파경에 대한 소문이 흘러나오기 시작했고요. 결국 이부진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을 제기하게 됩니다. 파경 소식이 알려지자 이제 연말 인사에서 이무재 전 고문은 좀 여러 인사에 관련된 소문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해는 괜찮았는데 이제 결국은 경영권의 내용에서 밀려나게 되죠. 결국 부사장직을 내려놓고 상임 고문으로 물러나게 되는데 상임 고문을 할 나이가 아니잖아요. 너무 젊으니까. 그래서 누가 봐도 밀려난 건데 삼성에서는 경영 차원의 인사로 이혼 소송과는 별개의 문제 이렇게 선을 일단 그었습니다. 근데 뭐 실제적인 내용은 아무도 모르죠. 임 전 고문은 이제 소송이 일어나는 중간에도 나는 끝까지 가정을 지키고 싶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요. 이제 이부진 사장이 마음을 먹으니까 결과적으로 뭐 다시 합쳐지기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중간 과정에서 몇 가지 내용이 밝혀졌는데 저는 여기서 약간 좀 이무재 씨 그 내용이 그냥 조용히 마무리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 과정 중에 좀 나온 게 자기가 아버지인데도, 그러니까 자기가 부친인데도 아들한테 존댓말을 써야 할 정도로 이 가족은 계급 사회다. 그리고 뭐 그 누구도 나를 인정하지 못했다. 뭐 이런 내용을 계속 좀 언론에 터뜨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정말 그런 거를 느꼈다면 그냥 그때 나왔어야죠. 그리고 이 소송 금액이요. 조단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하는데 나한테 1조가 넘는 금액을 위자료로 줘라.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거는 그냥 제 추측이고 저는 뭐 삼성과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이니까요. 뭐 누구를 뭐 어느 한쪽을 편들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 위자료 금액에 한해서 보면은요. 이부진 사장이 원래부터 통이 크기로 유명했고 그 이건희 회장이 누구였습니까? 그 엄청난 사람의 반대를 뚫고 이무재라는 이제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그냥 일반 이 아비투스의 개념으로 보면은 이 서민층의 이 사람과 결혼을 이뤄냈잖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정이 식어가지고 부부의 인연을 끝낸다고 하더라도 아마 상당 부분을 챙겨줬을 거예요. 적어도 이 법정 판결이 나온 이 100억 원대보다는 훨씬 많은 금액이 나왔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무재 씨는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집안에서 이런 고통과 수모를 겪었는데 그리고 자기 와이프가 이 정도 금액을 갖고 있는데 나도 이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 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하는 제 혼자만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우리한테는 매우 큰 돈이지만
이 삼성가의 기준으로 보면은 아주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받았죠. 그리고 엄청난 변호사 군단이 붙으니까 뭐 상대도 안 됩니다. 그리고 친권과 양육권도 모두 이부진 사장에게 돌아갔죠. 이렇게 남성판 신데렐라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던 두 사람의 영화 같은 로맨스. 20세기 말의 화려한 결혼으로 시작해서 21세기의 충격적 이혼으로 마무리, 아주 씁쓸한 뒷맛을 남기게 됐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무엇 때문인가? 저는 성격 차이라고, 그리고 애초부터 어느 정도는 예견돼 있던 내용이라고 보는데, 저자의 말에 의하면 아비투스가 달라서 그랬던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20년간 재벌가의 교육을 받았다면 아비투스 교육을 할 만큼은 한 것이 아닌가? 과연 신분제와 사회적 계급은 아비투스로 정해지는 것인가? 저자에게 한번 정말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연히 다른 사례도 있을 거예요. 환경과 상황이 다른 상태에서 만나도 잘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비투스를 이렇게나 잘 맞췄는데 잘 안 된 케이스를 이야기해 보고픈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이무재 씨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요. 제가 이분을 옹호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은 제가 들은 내용으로만 해도요. 개인적으로 멋있는 남성의 표상이었어요. 잘생기고 훤칠하고 운동 잘하고 부드럽고 매너 좋고 그리고 사회적인 봉사활동이라던가 어떤 여러모로 참 괜찮은 남자였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집안의 경제력이 재벌가에 미치지 못했을 뿐이죠. 굳이 말하면은 재벌가에서 요구하는 학력치를 약간 못 맞춘 정도, 그 정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뒤에 아비투스를 다 맞췄잖아요. 이 책의 내용에 의하면은. 근데 결론적으로 아쉬운 내용으로 기결됐습니다. 저는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고 해요. 과연 아비투스는 절대적인가? 라고 말이죠. 이 러브스토리가 그렇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각 나라, 서구권이 대부분인데 이제 가문 대 가문으로 정략 결혼을 해서 자기들의 네트워크를 넓혀가는 그런 방식을 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영국의 처칠 가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는 레너드 제롬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끝없는 탐욕의 전형, 신교도로 개종한 유대인이었는데 이 종교 탄압을 피해서 미국에 이주한 이 위그노, 그 프랑스 신교도죠. 여기에 후손이 이 사람의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할 수 있죠. 부유한 농장주인 아버지 덕에 법학을 전공하고 바로 월스트리트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당시 최고의 블루칩, 이 당시에 돈이 있거나 똑똑한 사람들은 전부 철도에 몰렸습니다. 완전 핵심 우량주죠. 그래서 철도 주식을 집중 투자한 그는 매도 시점의 기재로 불렸는데 싼 주식을 사들이고 주가가 올랐다 싶으면 바로 루머, 유언비어, 헛소문을 퍼뜨려서 주식을 팔았습니다. 이렇게 떨어진 주식은 또 다시 사들이고 또 막 공매도 치고 비싸게 되팔고 온갖 나쁜 짓으로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돈이 이제 쌓이니까 생각을 좀 바꿔요. 돈보다 더 귀중한 가치, 돈보다 더 사람들에게 대우받는 무언가를 찾자.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죠. 그런데 이때를 보면은 이 레너드 제롬보다 더 지독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대적으로 약간 온건파?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물론 그 악인들 중에 말이죠. 명성을 좀 상당히 의식했다고 할 수 있는데 다른 돈만 추구하는 투기꾼들과는 다르게 아주 무지막지한 작전, 그러니까 거의 좀 인간의 끝판왕까지 가는 그런 작전은 자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 업계에서는 점잖은 투기꾼이라는 평도 얻었죠. 그가 이제 어느 정도 돈을 벌고 난 후에 갈망했던 것은 사회적인 신분 상승. 그래서 뉴욕타임스 주식을 사들여서요. 언론사 대주주가 되었습니다. 이걸로 대외에 좀 자신을 홍보했죠. 그리고 요트와 경마 같은 고급 취미에도 눈을 돌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 요트협회와 미국 경마협회를 만든 것도 이 레너드죠. 그리고 워낙 돈 쪽에는 자신이 있잖아요. 그야말로 물쓰듯이 썼다고 합니다. 아주 비싼 이 뉴욕의 땅을 매입해서 개인 전용 경마장을 짓고요. 파티를 열어서 상류계급 여성들의 손목에 다이아몬드가 박힌 팔찌를 매일 끼워줬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매일 이자로 그의 재산은 불어나고 있었죠. 부를 있는 대로 과시하던 그의 부자 노름의 결정판은 결혼. 당시 미인으로 소문난 둘째 딸 제니 제롬을 아주 고귀한 신분의 누군가와 맺어주는 그 작전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때 유럽의 상황을 보면은 몰락한 귀족들이 많았어요.
땅은 많았어도 산업자본가로 변신하거나 아니면 무역이나 공장에 투자하지 못한 이제 그런 그러니까 신문물에 올라타지 못한 이 귀족들의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아껴 쓴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땅을 갖고 있고 이제 소작농 그리고 뭐 하인, 뭐 고용인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기본 돈이 계속 나갑니다. 그리고 남은 토지에서도 이제 소작인들이 도시로 떠나는 데다가 해외에서 이제 무역의 여파로 이제 값싼 농산물들이 막 물밀듯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황이 어려워지면 본인들도 일을 하거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생계를 위한 노동은 귀족의 품위를 손상시킨다. 이게 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러한 좀 경제적인 어려움을 한번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수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결혼이고, 그 대상은 미국의 이 산업 졸부들, 그리고 그 딸이 싸들고 오는 이 지참금이라고 할 수 있죠. 결혼 지참금이 그들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 투기꾼의 딸인 제니와 이 랜돌프 처칠이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랜돌프는 영국 최고의 명문 가문인 이 처칠 공작 가문의 이 자손이지만 둘째 아들이어서 자기도 영지도 상속받지 못한 그냥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좀 똑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교부에 특채돼서 근무를 하던 26살 청년 랜돌프가 이제 어린 제니와 파리 요트 클럽에서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죠. 여러 좀 우연을 가장해서 좀 만나게 했지만 결국 다 작전이었고요. 이 고도로 기획된 만남은 얼마 뒤에 결혼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레너드는 딸 제니에게 어마어마한 지참금을 딸려 보냈죠. 이 랜돌프와 제니의 결혼이 여러 유행을 낳고 유행어도 나왔습니다. 돈은 많아도 고귀한 혈통과는 거리가 먼 미국 졸부의 딸들, 이 유럽 귀족 가문에 잇따라 시집을 오고 이제 달러 프린세스, 이 달러 공주라는 용어가 생길 정도였죠. 고귀한 혈통 하니까 또 재밌네요. 이 영국과 프랑스에 있는 사람들 다 옛날 바이킹과 프랑크족의 후예잖아요. 그러니까 다 올라가 보면은 서로 뻔한데 좀 재밌어요. 사람 사는 게. 어쨌든 이 오리지널 달러 공주라고 불렸던 처칠의 부인 제시, 워낙 미모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 미모를 무기로 런던의 사교계를 주름 잡았습니다. 랜돌프가 이제 37세에 하원 의장 겸 영국의 재무장관에 오른 것도 다 내조 덕이죠. 그런데 이때 제시가 좀 몸로비를 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당시 제시의 애인 명단에는 국왕 에드워드 7세까지 포함되어 있을 정도였죠. 그런데 이 정치 생명을 건 모험에 실패했던 랜돌프가 이제 합병증, 이제 매독 합병증에 걸려서 사망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제시가 이제 자기의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해요. 20살이나 연하였던 근위대의 장교와 재혼을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또 이혼하고 이제 60살이 넘어서 40살 남편을 맞아들이면서 또 결혼하고 이렇게 여러 번 결혼을 하면서 귀족 세력을 넓혀가는 이 작전을 이제 레이디 랜돌프라는 호칭으로 마무리가 된 거죠. 이것을 과연 고귀한 아비투스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제시가 랜돌프와 결혼 7개월 만에 낳은 첫째 아들, 두 번째 남편과 동갑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제왕절개 수술이 없었고 인큐베이터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7개월 차에 태어난 아이는 대부분 죽습니다. 근데 워낙 건강했어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죠. 어쨌든 이 두 번째 남편과 동갑이고 세 번째 남편보다는 오히려 3살 많았던 이 제시와 랜돌프의 첫째 아들, 그 사람이 바로 윈스턴 처칠입니다. 2차 대전에서 영국을 승리로 이끌었고 저도 한번 했었죠. 제2차 세계대전 회고로 이 책으로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이 처칠이 바로 돈과 혈통의 결혼이 빚어낸 선물이었습니다. 결과가 대박이라고 할 수 있죠. 아비투스의 승리인가. 그리고 처칠 가문, 이 미국인 산업 졸부와의 이 딸과 이 작전의 승리를 만끽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또다시 미국인 교수를 맞아들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사이즈가 커졌어요. 가문의 적장자인 9대 말보로 공작 찰스 스펜서 처칠. 이제 왕족이 아닌 귀족으로는 영국에서 유일한 이제 궁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게 좀 힘들어지니까 숙부의 방식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미국 최고 갑부 집안인 벤더빌트 가문의 콘수엘로 벤더빌트. 당시 뉴욕 최고의 미인으로 손꼽히던 그녀는 이제 미국인 애인을 포기할 수 없다면서 버텼지만 감금당하게 돼요. 이 집안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본인의 어머니가 단식에 들어가고 집안에서 압박이 심해지니까 결국 혼인을 받아들였습니다.
숙부 때보다 수십 배의 지참금을 받아서 궁전을 단장하고 살림살이는 펴졌지만 둘 사이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정략 결혼이 되게 그렇죠. 그리고 이 말보로 공작은 원래 귀족의 디폴트 값이 바람기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심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내용에 지친 콘수엘로가 결혼한 지 25년 만에 이혼하고 프랑스 출신의 조종사와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 이 내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맛을 들였잖아요. 이 찰스 스펜서 처칠 공작이 이혼 뒤에 또다시 미국인 졸부의 딸과 결혼해서 재산을 떡 불렸다고 합니다.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갖고 있는 이 유럽의 가문들이 바로 아비투스가 높은 가문이라고 존경을 받아야 하는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처칠 가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아무리 훌륭한 아비투스, 저는 아비투스 자체를 신뢰하지 않지만 만약에 이런 모든 요소를 다 익힌다고 해도요, 절대 이 상위 클래스에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클래스의 소속원이 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아까 이무재 씨는 특별한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또 우리나라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좀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이제 언론, 여기에 관련된 혼맥 네트워크를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은 아주 가까운 사돈 관계입니다. 범 GS 가문의 허광수 삼양 인터내셔널 회장이었는데요. 이 사람의 딸과 아들을 각각 며느리와 사위로 받아들였죠. 방상훈 사장의 두 아들 중 장남인 방준호 씨, 이분의 부인이 허광수 회장의 딸 허유정 씨입니다. 그리고 홍석현 회장의 이남일녀 중에 외동딸 홍정현 씨가 이 허광수 회장의 아들 허소홍 씨의 부인이죠. 그러니까 아주 겹겹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광수 회장의 장인은 옛 박정희 대통령 밑에서 이제 주일대사, 주미대사, 그리고 외무장관까지 지냈던 이제 김동조 씨, 돌아가신 지 한참 됐는데 그분이에요. 이분이 한일 국교 정상화 협상을 주도한 장본인이죠. 그리고 허광수 회장의 윗동서가 현대미포조선과 쌍용 자동차 사장을 각각 지냈던 손명원 씨, 우리나라 해군을 창설하다시피 했던 육성을 잘했던 해군의 아버지, 옛날 국방장관을 지냈던 손원일 제독의 장남입니다. 이 손명원 씨의 둘째 사회가 바로 홍정욱 씨, 칠막 칠장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지금은 물러났던가 하는데 헤럴드 미디어의 소유주였고, 이 홍정욱 전 의원의 부친이 예명이 남궁원이라는 배우로 활동했던 이 홍경일 씨입니다. 원로 배우죠. 그리고 아까 김동조 외무장관의 넷째 사위이자 막내 사위가 바로 정몽준, 현대중공업 회장입니다. 그러니까 방상훈 사장의 장남 방준호 씨, 그리고 홍정욱 전 의원은 이 정몽준 의원이 이제 처이모부가 되겠죠. 친척입니다. 그리고 김동조 장관은 이제 네 사위 중에 두 사람을 현대, GS 여기서 맞아들였고요. 그리고 널리 알려져 있죠. 이 홍석현 이 중앙일보 쪽의 이 회장의 매형이 바로 이건희 삼성전자 전 회장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홍석현 회장은 딸의 결혼을 통해서도 이병철 삼성 가문과 사돈으로 연결됩니다. 겹사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홍 회장의 처가 쪽을 보면은 이전에 한번 했죠. 그 장인이 신직수 전 중앙정보부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홍석현 회장의 부친 홍진기 씨, 옛날 법무장관과 내무장관 역임하셨죠. 이분이 이제 순하의 6남매를 뒀는데 마지가 홍라이, 이건희 회장 부인이고요. 막내딸은 예전에 그 전두환 대통령이 후계자로 검토했다고 했던 노신영 전 국무총리의 차남, 이 노철수 씨의 부인입니다. 중앙대일리 발행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가문, 여기 처가가 윤보선 전 대통령 가문입니다. 대략 이렇습니다. 이 혼맥과 이 가계의 계보도를 따라가다 보면은 그야말로 시줄과 날줄이 엄청나게 복잡하게 엮여 있어요. 지하철 노선도로 표현하면은 진짜 한 50호선, 100호선으로 이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굳건한 카르텔을 상류의 아비투스를 누군가가 갖췄다. 진짜 절차탕마해서 그런 내용을 연마했다. 그래도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혹시 어떤 개인기 또는 어떤 행운 아니면은 정말 인연 뭐라고 불러도 좋은데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 뚫고 들어가도 이제 이무재 씨의 사례를 보듯이 못 버틴다는 겁니다. 백그라운드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결혼이라던가 혼맥의 네트워크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결혼한다는데 그리고 가문과 가문이 만난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집안이 좀 한다는 집안은 다들 나름의 관리를 합니다. 서로 그 대상이 행복하든 불행하든 말이죠. 그러면 뭐가 문제인가? 이렇게 자신들만의 이너서클과 파워 권력을 만들면은요, 이것을 활용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유지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뭐 워낙 많은데 그냥 대표적으로 하도 뭐 조중동 하니까 하나만 볼게요. 대표적으로 조선일보의 이제 청룡봉사상, 다른 메이저 언론사들도 나름의 방식으로 이런저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래요. 이 경찰청과 조선일보사가 공동 주관하는 상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청룡봉사상인데 지금은 좀 없어졌다고 해요. 근데 수상 경찰관에게는 부상으로 1계급 특진이라는 인사특전이 주어졌습니다. 이게 제가 정확한 연도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2018년도 19년까지 이게 있었을 거예요. 특정 언론사가 심사해서 경찰 공무원에게 인사특전을 준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미국에서 뭐 뉴욕타임스가 특정 경찰들을 심사해서 1계급 특진을 시킨다. 아마 그 언론사 그날로 문 닫았을 겁니다. 더욱이 지난 2009년에 고 장자연 씨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이 그 해당 해에 청룡봉사상을 받은 사실도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어요. 과연 이런 경찰이 조선일보 관련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었겠는가? 이 의심하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 과거 사위를 보면은 조선일보가 이 장자연 씨의 사망 사건, 이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사실도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청룡봉사상을 좀 보면은요, 조선일보와 경찰청이 매년 6월에 개최하고 그 연역도 오래됐습니다. 1967년부터 이 상이 제정이 됐어요. 목적은 좋았습니다. 처음의 목적은 경찰의 사기를 진작시킨다. 사실 경찰 일이 뭐 좀 힘듭니까? 3교대는 기본이고 강력계나 마약계 같은 이제 부서를 보면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게 용할 정도로 매일매일이 극한의 업무 연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봉이 그렇게 높다고는 할 수 없죠. 항상 무언가의 유혹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난에 이 경찰 공무원들에게 사기 진작 차원에서 상을 제정하고 특진을 준다. 나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왜 경찰청이 아니라 일개 사기업, 그것도 언론이 진행하냐는 거죠. 그 내부 항목을 보면은 원래 충신용 이렇게 나뉘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에게 부여되는 인의 이렇게 총 5개 부분인데 이 중에 충신용이 이제 경찰에게 주는 상이에요. 그래서 충신용 중에 해당 부문을 수상한 경찰이 1계급 특진을 하는데 이게 자동으로 특진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 받으면 자동으로 하나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상금이 1,000만 원. 이 중에서 조선일보가 700만 원을 내고 경찰이 3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공동 주관이라고 말은 하지만 심사와 상금, 시상식 등을 조선일보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은 상을 누구를 줘야 할지 이런 내용을 이제 언론사에 제공만 하고 나머지는 다 조선일보가 해왔다고 하는 것이 이제 맞을 듯해요. 그런데 이 상이 제정 당시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예전에 노컷 뉴스에서 이걸 보도한 내용이 있는데 이제 고 방우영 전 회장이 2008년에 회고록을 발간했어요. 근데 여기 아주 자랑스럽게 딱 써놓은 거죠. 청룡봉사상 제정 과정이 자세히 나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1967년 1월에 방 회장과 조선일보의 주필 그리고 국회의원, 당시 내무부 치안국장 이렇게 몇 명이 고급 요정에서 만남을 가지면서 이 상이 처음 논의되었다고 합니다. 경찰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포상 제도를 만들자. 나쁠 거 없죠. 그런데 이제 당시 소관부처인 내무부가 특진을 주는 것에 난색을 표했다고 합니다. 뭐 상점을 주거나 아니면 표창하고 금일봉을 주는 것은 오케이. 그런데 경찰 내부 일에 외부에서 특진을 거는 것은 문제가 있다. 난색을 표했는데 이때 편집국장하고 좀 조선일보 파워맨이 바로 내무부 장관을 만나서 해결을 봐버린 거죠. 당연히 조선일보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관련된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거는 제대로 못한다는 거는 그냥 조선일보만 해당되는 거니까 뭐 그건 또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경찰청이 수상 관련해서 조선일보에 보내는 공적 서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후보자 공적 서류. 그런데 여기에 아주 디테일한 내용이 들어가는 게 문제란 거죠. 해당 경찰관, 그러니까 후보 경찰관에 대한 감찰 내용, 세평, 이게 상세히 기재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후보자의 근무 시간에 봉사활동을 실시, 뭐 직원들과 뭐 큰 마찰이 없고, 뭐 이성관계에 문제 없고, 금전관계는 문제가 있다. 전반적으로 역량은 우수하지만 뭐 사생활이 문란하다. 결과적으로 대상자로 분류하기에 부적격하다. 뭐 이런 세평을 보낸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조선일보에 해당 관련 사람들은 다 받아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이제 개별 수사관의 정보가 노출되기도 하고 일단 기분이 나쁘죠. 수사기관인데. 그러다가 이제 일이 터진 겁니다. 2009년에 고 장자연 씨 사건 수사팀에 이 수사를 담당하던 경찰관이 그해 청룡 봉사상을 받아버린 거죠. 이때 조선일보, 그리고 조선일보 관계자들, 뭐 사장이라던가 임원, 뭐 관련된 회사 사람들이 다 수사 대상이었는데 이러면 이게 수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경찰에서는 당연히 부정을 했어요. 이게 문제가 제기됐을 때 본인은 장자연 수사팀이 아니었고 다른 건, 그러니까 조폭 검거 공적으로 상을 받았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공식 문서를 보면은 이제 광역수사대 소속으로 당시에 고 장자연 씨 사건 수사팀에 포함되어서 수사 활동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왜 거짓말을 했는지가 더 이상한 거죠. 이랬던 이 청룡 봉사상이 이제 노무현 정부 당시에 2년간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리 소문 없이 부활이 됐어요. 바로 이명박 대통령 때 부활이 됐는데 이유는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냥 갑자기 부활됐습니다. 특정 언론사가 이렇게 경찰한테 상을 주고 특진을 시키고 이렇게 좀 조정할 수도 있는 건데요. 혹시 다른 언론사는 어떻게 하는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 조선일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일단 그 수가 압도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군인에게 주는 위국 헌신상. 이건 국방부와 조선일보가 같이 하는 거고요. 진급심사 시에 우대가 있습니다. 또 교육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부와 조선일보가 같이 주는 올해의 스승상. 이게 연구 평점을 1.5점을 상점으로 준다고 하는데 이 오마이뉴스 보도에 났습니다. 이 연구 평점 1.5점이 대단한 혜택이고 이거 받으면 뭐 끝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대통령상을 받아도 1점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선일보가 찍으면 1.5점을 받는 거죠.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뭐 뻔하죠. 그리고 뭐 조선일보뿐만이 아니라 채널A와 동아일보 여기서 뭐 경찰, 소방공무원, 군인 이런 좀 직군층을 대상으로 영예로운 제복상이라는 것을 제정하고 있는데 뭐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뭐 SBS, 부산일보, KBS 그리고 서울신문 이런 상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점점 2017, 8년부터 다 철폐가 되고 있었어요. 잘해오다가 왜 이 정부 들어서 철폐가 되었는가 또 생각할 부분이 있겠죠. 아, 상이 빠졌네요. 이 영예로운 제복상 같은 경우도 1계급 특진 그리고 민원봉사대상, 무궁화봉사상, KBS 119 봉사상 다 1계급 특진입니다. 지금은 폐지되거나 축소된 내용들이 많은 상황이고요. 옛날에 왜 한때 행정관료 그리고 법관, 검사 이쪽에 삼성 장학생 이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하도 때리니까 이제 이런 쪽은 없어지거나 많이 축소되거나 아니면 몰래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언론사에서 대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 해당 언론사의 좀 좋은 내용으로 움직이는 게 인지상정 아닐까요? 그러면 왜 언론사는 이렇게 해당 공무원에게 상을 주지 못해 안달을 하는가? 정말 순수한 의미에서 시작을 했겠는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 공무원들 그리고 특수직군 공무원들은 언론사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 제공원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정보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고 있는 거죠. 뭐 이런 내용만도 뭐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근데 이 아비투스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 어떤 기업의 비리라던가 뭐 유착관계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곳에서 관심을 좀 가져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아비투스입니다. 아비투스가 저자의 말대로 뭐 타고나거나 아니면 어떤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저는 이 최고 위층 그리고 기득권, 이 권력자들이 본인들의 힘과 권력 성향과 장점을 가장 윗선에 두고요. 그 아래로 차례차례 서열을 매기는 이 계급 분류 방식이라고 봅니다.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죠. 스테이크가 돈가스보다 과연 아비투스가 높은 음식인가? 절대 아니죠. 그래서 아비투스라는 개념 자체가 세뇌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이제 끝으로 마무리해 보고자 합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탈리아의 어느 교수가 낸 가상의 설문인데요. 고위공직에 출마한 세 사람의 후보가 있습니다. 이 중에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라는 문제인데요. 세 명의 후보의 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A 후보, 젊어서부터 술과 담배, 마약을 했던 아주 질이 안 좋은 불량 청년이었습니다. 숨겨둔 여자와 자식도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좀 몸이 좀 안 좋아서 휠체어에 의존해야 하는 신체적인 결함까지 있었죠. 그리고 B 후보. 어려서부터 말썽꾸러기 학생이었고 공부도 못했습니다. 낙제생이었어요. 그리고 사관학교를 간다고 결심을 했는데 삼수 끝에 겨우 턱걸이로 들어갔습니다. 담배는 줄담배로 피웠고 술도 말술, 아주 술고래였습니다. 성격 자체도 이상해서 사람들이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는 아주 좀 옹고집쟁이였죠. 그리고 C 후보. 앞에 두 사람과 완전히 다릅니다. 독실한 신자였고요. 금욕주의자, 채식주의자였습니다. 평생을 술과 담배는 입에도 대지 않았고 애국심이 강해서 전쟁에서 항상 선두에 섰고 적진에 돌격해서 그 공로로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이제 고위공직, 뭐 예를 들어 대통령 선거에 나간다. 그러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아비투스 책의 이론에 따르면 당연히 C 후보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고 말씀을 드리면 A 후보, 이 사람은 루즈벨트입니다. 전쟁과 경제적 실업난에서 미국을 구한 영웅이죠. 그리고 B 후보, 이 사람은 윈스턴 처칠입니다. 뭐 워낙 잘 알고 계신 분인데다가 그동안 많이 했죠. 뭐 더 얘기하는 게 사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C 후보, 바로 아돌프 히틀러죠. 많은 이들은 이제 후보 뒤에 있는 스토리를 본 뒤에 C를 괜찮은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A와 B는 아주 부정적인 내용을 많이 이야기했죠. C를 이렇게 보면은 긍정적인 표현들이 많기에 뭐 당연해 보이는 선택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정답을 얘기하면은 누군지를 말씀드리면 이제 속은 듯한 이제 그런 느낌을 갖기도 하죠. 바로 이런 정해져 있는 아니면 누군가에게 고착화되어 있는 아비투스에 관련된 이력과 평판 그리고 그 사람의 능력치를 이렇게 보이는 대로 평가하면 이런 왜곡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 세 후보자를 설명하는 표현들은 기록과 증언을 바탕으로 한 사실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저 설명 이외에 다른 사실들이 치명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점이죠. 저 설문의 항목들을 보면은 후보자들의 삶 전체를 다양하고 균형감 있게 조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해하도록 팩트 구성을 말하고 있죠. 팩트가 아닌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주 필요한 내용만을 알려주는 저는 여기 선별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비투스를 쌓는 것도 어렵고 아비투스를 몸에 익히는 것도 지난한 일이지만 아비투스의 일부분만을 봄으로써 얼마든지 그 사람을 실제적인 내용과 다른 사람으로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연마해도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요. 백그라운드나 네트워크가 없는 개인의 능력으로 고급 아비투스를 몸에 익힌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결과적으로 배제된다는 겁니다. 또는 그럴 가능성이 높거나 이 후보자들의 스토리를 보면은 시간이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삶은 시간 속에 있죠. 어려서부터 훌륭했던 사람도 별로 없고 끝까지 나쁜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격이나 상황 또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하죠. 어린 시절이나 젊은 시절의 품평이나 아니면 선입견, 낙인 이런 것들은 제한적으로 참고해야 할 사실일 뿐이고 인생의 개선, 발전, 다양한 깨달음, 그리고 인격의 완성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저마다의 경험과 고난을 겪으면서 인격이 성숙해지고 사람됨이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좋은 인재란 좋은 경험을 한 사람의 다른 표현이죠. 새 후보자 중 루스벨트를 보면은 미국 역사상 유일한 사선 대통령입니다.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뉴딜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해냈던 그 신념과 집념과 열정의 사람이죠. 불우했던 어린 시절과 복잡했던 가정사 그리고 건강 문제까지 평생토록 그를 괴롭혔지만 세상을 향해 펼친 그의 뜻을 더욱 강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팩트 일부분, 아비투스의 아주 일부분만을 가지고 그의 인생을 예단할 수 없습니다. 윈스턴 처칠을 보면은 어린 시절 그야말로 내놓은 아이였지만 어느 시절부터 종군 기자로 활약하면서 보호전쟁의 포로가 되고 탈출해서 전쟁 영웅이 됩니다. 이런 경험들이 그를 변화시키고 히틀러 시대의 유럽과 영국을 지켜내는 철의 재상이 되는 원동력이 되었죠. 시대가 영웅을 낳지만 이 영웅이 다시 그 시대를 바꾸는 선순환 과정을 겪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히틀러의 내용들, 광신적 국가주의, 배타적 민족주의, 이 근간을 만드는 것들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하나하나의 항목들이 선의 항목이 아닌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어떻게 쌓이고
합쳐지고 중첩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배열되어 그러한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아비투스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